안녕하세요. 세계사 산책 민주주의 이야기 황수경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단 2분의 짧은 시간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명연설을 소개하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로 민주주의를 명쾌하게 정의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인데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민주주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세계사 산책 민주주의 이야기,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민주주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그마치 2500년 전의 일입니다. 2500년 전 역사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에 아주 친절한 길잡이, 안내자 역할을 해주실 분이시죠. 역사학자 강흥선 선생님 함께 하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민주주의의 그 뒷얘기들,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얘기들을 아주 속속들이 또 전해주실 분, 우리 작가 이주은 선생님 함께 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로 길 안내를 해주실 분 특별히 모셨는데요. 연세대 국학연구원 나종석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종석입니다. 자, 우리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가장 또 생명력이 있으면서도 이상적인 정치 체계로 뿌리내리는 게 민주주의이고 또 가장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할 텐데, 민주주의 하면은 어떤 게 가장 먼저 좀 떠오르세요? 생각이 나세요? 민주주의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거라든지 다수결을 생각을 네. 하시는데요. 소수의 의견이나 약자의 의견을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포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토론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하면은 역시 한 사회의 구성원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혹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 네. 혹은 한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스스로 어떤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정치 질서, 체제,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누구나 다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념과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일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민주주의의 시초가 됐다고 할 수 있는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당시 도시국가들로 다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예. 그리스가.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그리스의 위상, 주변국들의 상황,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민주주의가 뭐 되게 기원전 6세기 전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한번 돌아보면은 이 인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 같은 인류의 아주 심오한 사상들이 그때 다 생겨났고, 그 무렵에 페르시아라는 이제 그 이란의 옛날 이름이죠. 고대 서양의 문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통합하는 그런 이제 제국으로 성장을 하고, 그렇게 많은 그 문명적인 성과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대개는 그러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모든 민족이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후진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변방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리스 땅에서 민주주의가 발생을 했을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하면은 아테네 민주주의를 떠오르고, 어떤 아테네 자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아테네 문명이 민주주의 문명으로 꼽히는 과정에서는 오리엔트 문명과의 활발한 교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짚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유럽적인 산물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진 않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테네인들이 갖고 있는 독창성, 이런 것들이 결코 어떤 축소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테네인들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정신이 있는데요. 그런 정신들이 사실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뭐 예술이라든지 문화에서 많이 도드라지면서
사실 훗날 그 암흑의 중세를 넘어 유럽이 다시 르네상스로 돌아올 수 있는 데에도 아테네인들의 기질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해양, 바다를 통해서 이제 길이 열려 있다 보니까 상공업 쪽에도 이렇게 관심을 두고 그러므로 인해서 생긴 경제적인 부나 여유가 오히려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도 당연히 있는 거죠. 예, 네,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민주주의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면 민주주의를 못한다는 거. 예,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테네는 땅덩어리는 좁았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해외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상당히 그런 민주주의를 진짜 시행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 경제적인 풍요로움 자체가 민주주의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사회의 어떤 내적인 갈등 요인으로도 될 수 있는데 아테네인들은 그런 길을 걷지 않고 민주주의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건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독창적인 기질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질 중에 하나가 이제 얘기하는 거, 토론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영향을 미쳤겠죠. 특히 스파르타와 대조적으로 어떤 민회라든가 이런 데서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들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누렸던 것은 아테네 도시국가에서만 가능했던 걸로 보고 또 아고라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크라테스가 상징하듯이 어떤 철학적인 주제들도 논의됐었고 그런 어떤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 개방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테네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폴리스라는 단어, 아크로폴리스라는 단어도 그렇고 아고라라는 단어도 굉장히 친숙한 그런 단어가 되는데 이 폴리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나요? 하나의 폴리스에 살던 인구가 수백에서 이제 수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테네 같은 경우는 전성기에 인구가 무려 3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많았습니까? 30만 명의 수가 지금 생각하면 별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시에 하나의 폴리스에 수백 명밖에 안 사는 곳들도 있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시민의 숫자에 대해서 한 곳에 모두 모여서 웅변가의 소리가 들리는 2천여 명이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5,040명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이라도 알아야 서로 소통이 되고 민주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아테네 그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한 그 과정에서 좀 살펴보자면은 그 당시 아테네를 이끌었던 정치가들, 그 정치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치 질서나 사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제도나 그렇죠. 질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도 역시 오랜 기간 동안에 형성된 그런 제도와 질서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흔히들 제일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솔론의 개혁 정치라든가 어떤 클레이스테네스의 도편 추방제, 그 다음에 500인 평예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페리클레스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페리클레스 하면은 아테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지도자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끊임없이 어떤 시민들의 어떤 권리와 권한들이 확산되고 폭이 넓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페리클레스 시대의 민주개혁 조치로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활동에 복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공무수당을 주게 된 그게 이제 가장 큰 개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테네 시민들은 공적인 사안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적인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펠리클레스의 민회에 대해서 살짝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앞서서 왜 클레이스테네스 얘기 나오면은 우리가 그 학창시절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도편 추방제 얘기를 참 궁금하고 너무 재밌는 제도인데 실제 그게 자주 시행이 됐는지. 도편 추방제를 도입했던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과도하게 야망이라든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시민적 자유라든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미리 걸러내는 작업이었거든요. 이 아테네의 시민들은 자유로운 시민국가, 어떤 민주국가들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미리 차단하려고 노력을 했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이제 도편 추방제가 도입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실시된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아테네 민주주의를 그 완성한 전성기를 이룬 펠리클레스 시대에
이제 민회하고 시민법정이 좀 자리를 잡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예. 아리스토텔레스도 강조했습니다만 아테네 민주주의의 가장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 어떤 공적인 사안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들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 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민회의 활동과 시민법정 혹은 배심원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제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 네.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모든 시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 바로 민회와 시민법정이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테네 재판이 보통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그 국민 참여 재판이 2008년 정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네. 아테네에서 이루어졌던 시민법정 같은 경우는 아직 변호사라든지 검사 같은 그런 개념은 없어서 시민들이 직접 고발하고 직접 자신의 변호를 했는데요. 변호를 할 때에도 제가 알기로는 시간에 맞춰서 자신은 이제 변호하고 고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얘기를 하고 했다고 해요.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가 정말로 진짜 민주적이었을까에 대해서 네. 뭐 그러니까 여성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또 노예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그렇습니다. 의견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기죠.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여성도 안 되고 제외시키고. 예, 노예는 또 안 되고 그 남성의 이 국한된 데모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건 진짜 철저한 민주주의였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민주주의를 떠받쳐주는 그 노예 그 계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보좌해주는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아테네 민주주의가 정말 우리에게 야 민주주의를 진짜 하려면은 사실은 우리는 못했지만 이걸 해야 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노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노예가 워낙 많았고 그 노예들이 일을 해주는 동안 주인들이 가서 이제 민회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자는 이제 노예 없이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한 점이죠. 그리고 여성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몇이든 재산이 있든 없든 지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정치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뭐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억울하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참정권을 갖기까지가 참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이 네. 걸렸어요. 뉴질랜드가 제일 빨라서 이제 1893년이고 우리나라가 1948년인데 아테네의 영향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 그 아테네 영향이라고 보면은 좀 아테네 시민들은 억울해할 것 같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그런 어떤 만민평등의 사상에 비춰봤을 때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소수에 의해서 권력이 장악돼서는 안 되고 권력을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서 그것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제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것들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아테네 시민들의 업적들도 역시 우리가 잊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 변화하고 또 발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예. 그 전쟁 속에서도 또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역설적으로 순기능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특히 아테네 민주주의도 만약에 전쟁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돼 있지 않았다면 네. 이 돈 없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런 어떤 평등한 어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줬을까.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그런 어떤 권리를 누리길 수 있게 했던 뭐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살라미스 해전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그 해전에서 노젓는 사람들이 바로 하층민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중무장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 또 기병으로 참석할 수 있는 말을 기를 수 있을 정도의 재산도 없었고 그런데 노를 젓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이기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거대한 제국의 침략을 막아냈으니까 이 민주주의를 방어한 거죠.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간의 사회 내부에서의 민주주의가 있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도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의 그런 이제 평등 이런 걸 지켜야 되는데
페르시아 전쟁은 바로 그것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영원한 승자는 없다고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는 승기를 잡고 이제 강자로 아테네가 군림을 하다가 또 스파르타가 이제 다른 도시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 반기를 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의 어떤 몰락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2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아테네 민주주의가 또 몰락하는 엄청나게 무자비한 어떤 폭력성이라든가 야만성들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아테네 민주주의 역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아테네 민주주의가 서서히 몰락해가는 과정에 이제 소크라테스 죽음이 또 의미하는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진짜 이 시민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전에 듣고 배웠던 게 다 사실인 건지 참 궁금해요. 예, 아테네에서 굉장히 당시에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어지러웠던 시절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의 그 네 자신을 알라라는 이런 진리를 설파를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많이 설교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였는데 이런 소크라테스를 아테네 시민 법정에서는 아테네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죄 그리고 도시가 숭배하는 신을 믿지 않은 죄를 물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네, 소크라테스가 뭐 독약을 마시고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죽어갔다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할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에 의해서 그려진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지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그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어떤 희생양으로 삼기에 좋은 인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재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위대한 아테네 시민들도 치명적인 잘못들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플라톤이 아테네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권력은 다 부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는 어떤 중후정치, 폭력정치, 폭정정치다. 어떤 참주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고소, 고발. 아마 이 말을 듣고 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굉장히 뜨끔했을 것 같아요. 그리스에서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말은 처음 생겼고 그거의 어떤 전형적인 제도도 이때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뭐 용어들이 다 이미 이때 이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거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세계의 민주주의에서 행하는 거는 이런 식의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말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원조다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이런 간접적인 형태로 하면서 이걸 이제 언필칭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진짜 그리스의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올바르게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마 정말 루소라든가 몽테스큐의 시절까지도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한 사상가는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 깼던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공화국이죠. 미국의 공화국을 건설했던 건국의 아버지들,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든가 이런 걸 작성했던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대규모 국가에서의 공화주의적인 어떤 질서가 오히려 더 영속적으로 갈 수 있고 자유를 잘 보장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채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대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규모의 문제가 가장 하나의 큰 문제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규모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이유 자체도 소통이 어렵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들이 사실 요즘에 들어서는 그나마 좀 풀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인터넷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대구에 있는 사람이 현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구에 가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요즘은 정말 인터넷 창 하나만 키면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점차 발전하다 보면 어쩌면 사람 수는 억명이 넘어가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날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저도 뭐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대의제를 형성하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지혜의 능력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것도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전자민주주의든 어떤 인터넷 민주주의든 이런 것들이 정말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지혜를 활성화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안타깝지만은 결국 아테네 민주주의가 이제 막을 내리고 패권이 잠시 이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넘어갔다가 이제 로마로 오게 되는데, 로마도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한데, 뭐 일단은 로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명언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든가, 로마는 이전의 모든 역사가 로마로 흘러들어가서 로마로부터 나오는 호수와 같은 그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로마가 그렇게 뒤에 클 수 있었던 거는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렇게 이제 몰락해가면서 그리스 북쪽에 있던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드로스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를 대표해가지고 너희들의 원수인 페르시아를 이제 제압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헬레니즘 제국을 세우죠. 그때 로마는 조금 서쪽으로 비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화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로마가 커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로마가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또 민주주의 역사에서 새로운 기원을 써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또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공화국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걸 키케로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공화국은 인민의 것이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결국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는 자유롭지 않은 국가다. 로마 공화정은 아테네 민주주의와는 좀 다른 색깔을 띠는 것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로마 공화정은 굉장히 그 과두정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이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공화정이 갖고 있었던 긍정적인 점들은 아까 마지막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연관해서 얘기했던 공화국의 주인인 인민도 부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강한 감수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얘기하는 어떤 그런 권력 분립과 같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로원이라든가 호민관, 그 다음에 콘술이라고 하는 왕정적 요소, 두 명의 집정관, 어떤 기구들 사이의 어떤 견제와 균형 같은 것들을 통해서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힘을 썼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점에서 로마 공화정이 갖고 있었던 어떤 독특한 어떤 장점들, 특성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민주정과 로마의 공화정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실 아테네 민주정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들 모여서 이렇게 옷을 입고 이야기를 하는 걸 떠오르는 반면, 로마 같은 경우는 누워서 포도를 먹으며 음악을 듣는 모습들을 상상을 하는데요. 로마는 어떻게 이제 그 이후에 얼마나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로마 공화정이 이렇게 융성하는 그런 시기에는 어떤 평민과 귀족의 갈등이 있어도 이 평민과 귀족의 갈등이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귀족도 평민도 어떤 그 공화국의 이익을 위해서, 즉 공공선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타협할 땐 타협하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일치 단결해가지고 공화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마 로마 공화정이 제국으로 성장하고 아테네와는 다른 그런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공화제보다는 로마 사람들이 조금 더 나아갔다. 역시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원래 공화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 쓰는 공화라는 것은 나중에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서구에서 들어온 이 리퍼블릭을 번역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냥 번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 고전에 있던 걸 갖다 번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나라 때, 그러니까 로마보다 훨씬 옛날에 주나라 때 여왕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잠시 그 공백기에 귀족들이 이 협의해서 나라를 다스렸답니다. 그 상태를 당시 이제 역사가들이 공화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공화라는 말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거는 왕이 없는 상태, 절대 권력자가 없는 상태를 그냥 다 공화라고 하는데, 여기에 로마 사람들은 거기에 사실 내용적인 것까지 넣어서 평민을 비롯한 모든 계층이 같이 소통하고 결정을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 나갔다는 점에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공화국이라고 자임할 때 그 로마의 사례는 반드시 참고해야 될 그런 것으로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로마에서 그 공화정이 무너지고 제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또 우리가 정말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이제 카이사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공화정의 맥을 끄는 시저 혹은 카이사르라고 하는 뭐 너무나 유명한 세계사적 인물이 로마 공화정 후기에 등장을 하고 또 그 인물을 통해서 로마 공화정이 어떤 그 소멸되는 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전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데 평민과 귀족들 사이 어떤 내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전에 의해서 서서히 파괴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공공선에 대한 관심들이 와해되고 오로지 어떤 자기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지점들이 어떤 로마 후기 공화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테네 그리고 로마의 그 민주주의, 그 정치 체계 다 둘러봤는데요. 사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좀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거, 메시지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반 시민들이 어떤 공적인 일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리와 이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해야 될 텐데 결국은 잘 해야 되겠죠. 현명하게 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교육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스인들이 먼저 도달했던 그런 민주주의 지점 그리고 굉장히 그 지점에서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진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구나 라는 그런 장점들이 심지어는 아직도 온전히 계승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그리스 민주주의 그다음에 로마 공화정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열망은 모든 인간한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과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열망 역시 합해져서 이 민주주의가 아테네에서 더 꽃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소크라테스는 이 민주주의 정신을 잊어가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오늘날 민주주의의 역사를 좀 되짚어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세계사 산책 민주주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가는데 등불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8세기는 경제적 호황의 시기인데 그러나 그 경제적 성과가 누구에게나 다 골고루 가는 게 아니죠. 일반 민중들의 경우에는 불황자가 돼요. 빵 같은 경우도 지푸라기라든지 밀집이라든지 심지어는 소의 배변까지도 집어넣어서 우리가 국민의 유일한 대표자가 돼요.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의회라고. 국왕이 없는 정치 세계를 상상합니다. 왕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7월 14일에 12대가 절대 왕정의 상징과도 같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또 함락한 거는 그게 폭동이냐? 폭동이 아니라 혁명입니다.